영국 해군 출신의 미국 핵 전문가가 새벽에 암호화 단말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어는 한국이었죠.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말도 안 돼. 한국은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15시간의 비행 끝에 대전 인근 폐광 지하 800m에서 목격한 것은 그녀의 70년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억도의 플라즈마, 1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 그리고 달 뒷면에 7개 기지. 보고를 받은 펜타곤은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47분. 제 침대 옆 탁자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일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 단말이었죠.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이런 시간에 오는 연락은 보통 나쁜 소식이에요. 북극 항로에 러시아 잠수함이 나타났다거나 중동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거나.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어는 한국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정말요? 저는 워싱턴에 살고 있어요.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는 과학자입니다. 제 직업은 위험한 기술을 찾아내는 거예요.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같은 것들이죠.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젊었을 때 영국 해군에서 일했습니다. 잠수함 엔진을 다루는 일이었죠. 그 후로 쭉 이런 일을 해왔어요. 위험한 기술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정부에 조언하는 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일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판단을 믿었죠. 저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나라와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첫 번째 그룹이에요. 새로운 걸 발명하죠. 한국은 두 번째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은 똑똑한 나라예요. 휴대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죠. 하지만 제 생각엔 한국은 다른 나라가 먼저 발명한 걸 더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따라잡는 건 잘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건 만들지 못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단말을 열었어요.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대전 인근에서 비정상 암호통신 포착. 위성 연령상 이상. 지자기 노이즈 발견. 불법 핵개발 가능성.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우리 몰래? 말도 안 돼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우리는 70년 동안 함께 일했죠. 한국이 뭔가 큰 걸 만들려면 우리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요. 그게 규칙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랬습니다. 게다가 핵무기는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라늄을 농축해야 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고 수천 명의 과학자가 필요하죠. 그런 걸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누군가 실수한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위성 데이터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그냥 공장이거나. 하지만 제 상사는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오전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로웰 박사, 오늘 저녁 앤드루스 기지로 가세요. 한국행 군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지금요? 왜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CIA 요원이 현장에서 기다릴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군 수송기에 올랐어요. 안은 춥고 시끄러웠어요. 좌석은 딱딱한 금속이었죠. 창문도 작았어요. 15시간을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국에 대한 파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좁은 땅.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우라늄도 별로 없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습니다. 이건 오판이야. 내가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 쓰고 워싱턴으로 돌아올 거야. 비행기는 인천이 아니라 오산에 착륙했어요. 미군 기지였죠.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활주로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케빈 로크입니다. CIA 서울 지부에서 왔어요. 에바 로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로 출발하죠. 우리는 검은색 차에 올랐어요. 차는 기지를 벗어나 어두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케빈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소 사이에서 물건들이 계속 움직였죠. 밤에만요. 공식 기록엔 없어요. 뭘 옮겼는데요? 모릅니다. 트럭은 폐광으로 들어갔어요. 대전 근처에 있는 오래된 광산이죠. 하지만 그 광산은 2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위성 사진이 보였죠. 산속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 오래된 철로, 잡초.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곳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열이 나와요. 케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였죠. 땅속 깊은 곳에서 빨간색 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큰 기계들이요. 많은 전기를 쓰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흥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내부 정보는요? 거의 없어요. 프로젝트 이름만 알아냈죠. 백두래요. 하지만 내용은 10%도 못 알아냈어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헬리콥터로 갈아탔어요. 헬기는 낮게 날았어요. 나무 위로 아주 가까이 지나갔죠. 아래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논밭, 비닐하우스, 좁은 길. 이런 곳에서 핵무기를? 저는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이 안 돼. 헬기가 산 뒤편에 내렸어요. 우리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케빈과 2명의 다른 요원이 함께였어요.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죠. 폐광 입구가 보였어요. 정말 낡아 보였어요. 녹슨 철문, 깨진 표지판, 거미줄. 하지만 가까이 가자 이상한 게 보였어요. 문 옆에 작은 패널이 있었어요. 아주 새 거였죠. 홍채 인식기, 지문 스캐너, 비밀번호 입력기. 이건 평범한 폐광이 아니었어요. 케빈이 작은 장비를 꺼냈어요. 그는 패널에 연결했죠. 몇 분 후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터널이었어요. 오래된 철로가 바닥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100m쯤 가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 벽이 나타났어요. 하얀색, 깨끗한 금속. LED 조명이 길을 밝혔죠. 공기도 달랐어요. 차갑고 깨끗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커다란 금속 문이었죠. 케빈이 다시 장비를 사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케빈이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너무 깊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앞에 펼쳐진 건 동굴이 아니었어요. 도시였습니다. 지하도시. 천장이 너무 높아서 끝이 안 보였어요. 축구장 10개를 붙여놓은 것 같았죠. 사방에 하얀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기계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벽에는 거대한 화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계속 움직였죠. 복잡한 수식들이 흘러갔어요. 제가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바 로웰 박사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억양도 거의 없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나이는 50살쯤 되어 보였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눈빛이 강했어요. 날카롭지만 차분했습니다. 윤시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경계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을까? 왜 이 모든 걸 비밀로 했을까? 따라오세요. 윤시훈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케빈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양쪽에 유리벽이 있었어요.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로봇팔이 작은 물건들을 옮기고 레이저가 무언가를 자르고 기계들이 윙윙거렸어요. 우리는 큰 방에 들어갔어요.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거대한 원통형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개도 넘어 보였죠. 각 기계는 빌딩만큼 컸어요. 기계 바닥에서 희미한 파란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윙 하는 소리도 들렸죠. 아주 낮은 소리였지만 제 뼈까지 울렸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원자로. 여기에. 하지만 박사님이 아시는 원자로와는 다릅니다. 윤시훈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죠. 일반 원자로는 크고 위험해요.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죠. 후쿠시마처럼요. 그리고 핵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위험한 쓰레기가 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제가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원자로는 다릅니다. 크기는 10분의 1이에요. 폐기물은 100분의 1만 나와요. 그리고 훨씬 안전하죠. 어떻게요? 인공지능이 제어해요. 1초에 100만 번 계산하면서 균형을 잡아요.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막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중성자 수. 모든 게 완벽하게 일정했어요.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었죠.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물리 법칙상 안 돼요. 윤시훈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물리 법칙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어 방식을 바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 다음으로 가시죠.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문을 3개나 지나갔죠. 각 문마다 보안 검사가 있었어요. 홍채 인식, 지문, 비밀번호. 이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마지막 문이 열렸어요.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도넛 모양 기계가 있었어요.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수백 개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죠. 기계 주변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경고 표시였습니다. 핵융합로예요. 제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핵융합은 태양이 빛나는 방법이에요. 작은 원자들을 합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과학자들은 70년 동안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정확히는 하이브리드예요. 핵융합과 핵분열을 같이 써요. 윤시훈이 제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 전체가 화면이었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플라즈마 온도 2억도. 자기장 15테슬라. 에너지 출력 500메가와트. 지금 작동 중이에요. 윤시훈이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억도요? 태양 중심보다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에너지 효율은 800%입니다. 뭐라고요? 넣은 에너지보다 8배 더 많이 나와요. 제 뇌가 거부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죠. 하지만 화면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프는 완벽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윤시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엔 자랑스러운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제가 믿고 있던 생각들. 한국은 따라하는 나라라는 생각.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윤시훈이 다음 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케빈을 봤어요. 그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그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1km.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귀가 또 먹먹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추웠어요. 너무 추웠죠.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급저온 실험실입니다. 영하 270도예요. 거대한 은색 구조물이 방 중앙에 있었어요. 튜브와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양자 컴퓨터예요. 1만 큐비트. 제 입이 벌어졌어요. 구글의 최신 양자 컴퓨터는 1000 큐비트예요. IBM도 비슷하죠. 그런데 1만이라고요? 10배나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류는요? 제가 물었어요.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는 오류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계산이 틀려지죠. 독자 알고리즘으로 수정해요. 오류율 0.001% 미만입니다. 홀로그램이 켜졌어요. 공중의 분자 구조가 떠올랐어요. 회전하고 재배치되고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었죠. 지금 신물질을 설계 중이에요. 초당 100경번 계산하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아는 세계가 너무 작았던 걸까요? 다음 방에서 저는 뭔가 떠다니는 걸 봤어요. 작은 검은색 돌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그런데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공중에서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실온 초전도체예요. 윤시훈이 설명했어요. 초전도체는 특별한 물질이에요. 전기가 저항 없이 흐르죠. 하지만 보통은 아주 추워야 해요. 영하 200도 이하에서만 작동해요. 이건 상온에서 작동해요. 지금 이 방 온도가 20도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노벨상감이에요. 세계를 바꿀 발명이죠. 윤시훈이 다른 샘플을 보여줬어요. 투명한 막이었어요. 종이보다 얇아 보였죠. 그래핀보다 1000배 강해요. 다이아몬드 칼날로도 못 자릅니다. 그가 다이아몬드 공구를 들고 막을 눌렀어요. 공구가 휘었어요. 하지만 막은 끄떡없었죠. 흠집 하나 안 났어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로 쓸 거예요. 이미 1km 길이로 만들었어요. 우주 엘리베이터.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에서 읽었던 거예요. 땅에서 우주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죠. 로켓 없이 우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꿈이었어요. 불가능한 꿈.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엄청 큰 방이었어요. 천장이 50m는 됐어요. 거대한 엔진이 있었어요. 로켓 엔진처럼 생겼지만 훨씬 복잡했어요. 파란 빛이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핵융합 추진 엔진이에요. 윤시훈이 화면을 켰어요.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로켓 연료 100톤으로 화성까지 9개월. 핵융합 엔진 연료 1kg으로 화성까지 39일. 추력이 1만 배예요. 연료 1g으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100번 왕복할 수 있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였어요. 하나하나가 다 세계를 바꿀 기술이었죠. 그런데 여기엔 수십 개가 있었어요. 옆방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훈련이에요. 윤시훈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제어실로 들어갔어요.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 전체 지도였죠. 그리고 빨간 점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사이버 공격이에요. 중국 해커들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해커들이 방화벽을 뚫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초당 수천 번 시도하고 있었죠. 막을 수 있나요? 양자 암호로 보호돼 있어요. 화면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역추적 중이에요. 해커 위치를 찾고 있어요. 몇 초 후 모든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대신 중국 베이징에 파란 점이 나타났죠. 찾았어요. 해커 본부예요. 중국도 양자 컴퓨터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 건 1000 큐비트예요. 우리 암호를 풀려면 100년 걸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생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믿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선 확신했어요. 그들은 따라잡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앞서 나가고 있었죠. 저 혼자 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윤시훈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작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큰 화면 하나만 있었죠.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달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달이 아니었어요. 뒷면이었죠.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면이에요. 화면이 확대됐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달 표면에 건물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태양광 패널, 돈 모양 구조물, 로봇들. 트럭만한 로봇들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헬륨3 채굴 기지예요. 7개 있어요. 화면에 지하 지도가 나타났어요. 기지들이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500km 길이의 터널이었죠. 로봇들이 헬륨3을 캐요. 핵융합 연료로 쓰죠. 그걸 여기 지구로 보내요. 어떻게요? 질량 투사기예요. 캡슐을 쏘면 사흘 후에 태평양에 떨어져요. 다른 화면이 켜졌어요. 로켓이 달 표면에서 발사되고 있었어요. 아니, 로켓이 아니었어요. 포탄 같은 작은 물체였죠. 한 달에 10번 쏴요. 한 번에 10톤씩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15년 전에 시작했어요. 첫 기지는 10년 전에 완성됐고요. 10년. 10년 동안 이 모든 게 달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윤시훈이 오래된 사진과 노트를 건넸어요. 1999년이에요. 한국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죠. 아주 작은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제재를 받았죠. 저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결정했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요. 대신 핵무기를 쓸모없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프였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16년에 인공지능을 도입했고요. 그 후로 발전 속도가 엄청났어요.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SK가 돈을 댔어요. 정부와 함께요. 표면적으론 그냥 회사 연구소였어요. 100개의 작은 연구소가 따로따로 일했죠. 아무도 전체 그림을 몰랐어요. 왜 숨겼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동맹이잖아요. 윤시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렸어요. 무슨 때요? 한국을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는 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평생 한국을 학생으로 봤어요.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따라오는 후배로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헬기가 오산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주황색과 빨간색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케빈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했죠. 사실 그대로요. 확실해요? 네. 케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헬기가 기지에 착륙했어요. 저는 바로 숙소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의자만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암호화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펜타곤과 백악관에 직접 연결되는 비밀 회선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하죠? 한국이 우릴 속였다고 쓸까요? 위험한 기술을 숨겼다고요? 제재해야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속이지 않았어요. 단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위협이 아니었어요. 미래였죠.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비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그들은 프로젝트 백두라는 이름의 문명 프로젝트를 20년간 진행했습니다. 저는 본 것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소형 원자로, 핵융합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실온 초전도체, 우주 엔진, 달 기지. 숫자도 적었어요. 에너지 효율 800%, 1만 큐비트, 양자 암호 100년, 화성까지 39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적었어요. 한국의 목표는 패권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또 멈췄어요.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날 믿을까? 아니면 날 미쳤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윤시훈의 목소리였죠. 한국을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는 때를 기다렸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자존심이 아팠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밤이 되고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죠. 그 별들 중 하나 뒤에 달이 있어요. 그리고 달 뒷면에 한국의 기지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들이 일하고 있겠죠.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NSC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1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군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로웰 박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직접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7개요. 10년 전부터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보다 10배 강하다고요? 1만 큐비트예요. 구글은 1000이고요. 핵융합은요? 작동 중입니다. 800% 효율로요. 누군가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릴 이렇게 따돌릴 수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따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처진 거예요. 뭐라고요? 우린 한국을 잘못 봤어요. 70년 동안요. 그들을 학생으로만 봤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생님이 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켰어요. 프로젝트 백두의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에너지, 재료, 양자, 우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명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건 2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봤어요. 하나, 이를 위협으로 보고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린 혼자가 됩니다. 2,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장군이 물었어요. 로웰 박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윤시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조용한 목소리, 강한 눈빛. 저는 70년의 실수를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에는 모두 동의했어요.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고요. 동등한 파트너로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어요. 혼자였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죠.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개척자였어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변했어요. 지하 800m에서 저는 제 편견을 묻었어요. 제 자존심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창문 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어딘가에 달이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미래가 있죠. 우리의 미래가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유럽은 이미 뒤처졌습니다. 브뤼셀의 기록 보존 전문가가 본국에 보낸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박사 출신, 유럽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아는 기껏해야 전자제품이나 잘 만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지 한 줄이 그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 화가 난 그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체 그녀가 무엇을 깨달은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마르탱이에요. 저는 올해 34살이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각 나라가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저장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방문하고 정부 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보고서를 쓰죠.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유럽이 최고다. 중요한 건 전부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는 위대한 도서관을 세웠고 인쇄기를 발명했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 걸 따라했을 뿐이라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우리 유럽의 위대한 업적을 가르쳤어요.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는 고풍스러운 건물 속 고서들을 보며 걸었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느꼈어요. 이건 나의 유산이다. 나의 문명이다 하고요. 다른 지역들은요? 그냥 괜찮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죠. 아시아는 특히 그랬어요.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지시를 잘 따른다는 이미지 정도였지 무언가 진짜 새로운 걸 창조하거나 세상을 이끌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유럽의 몫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1월의 어느 오후 제 생각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학술지를 읽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제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지루해서 그냥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377년에 한국에서 인쇄된 직지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다시 읽었죠. 속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한국이 유럽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구텐베르크가 1455년쯤 독일에서 인쇄기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제가 본 모든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급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직지는 실제로 존재했고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찍은 불교 경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원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파리에서 3년이나 공부했어요. 그 도서관을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직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도 동기들도 아무도 이 책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유럽 학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기록과 보존을 연구한다는 제가 왜 전혀 몰랐을까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파리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그 책을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성취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겸손해지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방어적이었죠. 제 세계관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유럽이 항상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그들의 성과라는 게 진짜인지 조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분명 제 생각을 뒷받침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시아가 가끔 운 좋게 앞선 적은 있겠지만 결국 유럽이 진정한 문명의 선도자라는 걸 확인할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상사에게 한국의 기록 보존 시스템을 현장 조사하고 싶다고 보고했어요. 그는 흔쾌히 승인했어요. 꼼꼼하고 전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신념을 지키러 가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제 동료 엘리사에게도 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묘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미 어떤 결론을 낼지 정해놓은 것 같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론 정해놨죠. 저는 분석가예요. 증거를 평가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몇 가지 흥미로운 유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엘리사는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소피. 증거는 때때로 우릴 놀라게 하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실용적인 셔츠와 재킷을 개고 노트북과 노트, 카메라도 챙겼어요. 마치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병사처럼요. 머릿속에는 제 논리가 단단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럽식 교육, 역사 지식, 분석적 사고 모든 무기를 챙긴 느낌이었죠. 저는 한국에 가서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할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실이란 게 내가 믿고 싶은 것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진실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다가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볼 준비가 됐을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요. 책상 위에 비행기 표가 놓여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출발까지 3일 남았어요.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오히려 조금은 거만했어요. 다녀와서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몰랐어요. 브뤼셀을 떠나는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문명과 역사, 기억을 보존한다는 의미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제 아파트에서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거였어요. 비행기는 회색빛 아침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긴 비행 때문에 너무 피곤했고 목은 뻐근했어요. 눈도 건조해서 그냥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천장의 불빛이 반사될 정도였어요. 아래를 보니 제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죠. 커피 얼룩도 없고 먼지 한 톨, 자국 하나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마저 스파틀러스였어요. 거울은 반짝였고 세면대는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어요. 이상한 냄새는커녕 상쾌하고 깨끗한 향기만 났어요. 종이 타월도 가득했고 비누 디스펜서도 꽉 차 있었어요.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출발했던 파리 공항이 생각났어요. 더럽게 굴러다니던 커피컵이 있던 엘리베이터, 잠금 장치가 고장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서로 밀치며 소리치던 사람들 그 모습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여기 인천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줄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어요.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부끄러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잡하고 지저분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무질서한 아시아의 공항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어요. 지하철역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가득했어요. 각 열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정보가 다 나와 있었어요. 승강장 바닥에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표시된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선 뒤에 차분히 서 있었고 열차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리고 나서야 승객들이 승차했어요.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규칙을 알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자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읽고 메모를 하다가 몇 분마다 다른 앱으로 전환해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계셨어요. 살짝 화면을 흘끗 보니 기사 아래에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고 몇몇은 파란색 링크를 달고 있었어요. 다른 웹사이트나 자료로 이어지는 링크였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출처를 따라가며 직접 살펴보고 있었어요. 기차는 조용히 터널을 통과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고 흔들림도 미미했어요. 부드럽고 안정된 움직임이었어요. 내릴 역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은 꽤 붐볐지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만 서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줬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표지판도 없었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행동했어요.
제 앞에 있던 한 남성은 계단 중간에서 잠깐 멈췄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함께 일정한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게 배려한 거였어요. 이건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정말 작은 것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엘리자 슈나이더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보다 이틀 먼저 서울에 도착해 있었어요. 독일에서 디지털 보존을 가르치고 한국의 기록 보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죠. 엘리자는 금발의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로비에서 보자 웃으며 말했어요. 당황한 표정이네요. 네, 정말 혼란스러워요. 저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아요. 혼란스럽다는 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엘리자는 다음 날 해인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거기서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공항에 반짝이는 바닥, 지하철 승강장의 선, 계단에서 멈춰 배려하던 남성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우월감을 느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았어요. 마치 작은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다가 누군가 문을 활짝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엘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준비가 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제 곧 제 눈앞에서 펼쳐질 광경이 제 생각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요. 해인사까지 가는 버스는 3시간을 달렸어요. 저와 엘리자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도시 풍경은 점점 시골로 그리고 산으로 변해갔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며 부드럽게 내려 온 세상이 회색빛 속에 잠기는 듯 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을 때 저희는 다케시 사토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일본에서 온 기자였고 아시아의 기술과 산업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카메라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은 진지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엘리자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다케시예요. 한국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어요. 다케시는 살짝 고개만 끄덕이고 웃지는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약점을 찾으러 온 회의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 후로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잔잔히 들렸고 창밖으로 산들이 점점 웅장해졌어요. 마침내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차가우면서도 고요했고 오래된 나무들이 안개를 머금고 서 있었어요.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앞에서는 엘리자가 길을 이끌었고 다케시는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지만 아직 한 장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경판전에 들어섰어요. 8만 대장경이 보관된 그곳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숨도 잠시 멎었어요. 엄청난 양의 나무판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판들이 질서정연하게 선반에 꽂혀 있었어요. 각 판에는 불경이 거꾸로 새겨져 있어 잉크를 묻히고 종이에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8만 1258장.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그저 추상적이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손으로 새겨졌고 놀랍게도 오류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한 선반에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져보라고 했어요. 나무는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세밀하게 칼로 깎아낸 흔적이 보였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새긴 글자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조용히 칼을 쥐고 한자 한자를 깎아냈을 거예요. 틀린 글자는 하나도 없도록 정확히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판, 그 다음 판 끝없이 이어졌겠죠. 아마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8만 장 넘게. 실수는 0.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쿵 하고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픈 충격이었어요. 엘리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걸 몽골 침입 때 만들었대요. 나라가 무너져가던 때의 싸우는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지식을 지키기로. 저는 유럽의 전쟁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도서관을 불태우고 책을 파괴하고 지식을 권력으로 삼아 감췄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침략 속에서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지혜를 잃지 않으려고 목숨보다 정확함을 선택했어요. 나무와 글자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다케시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갑던 얼굴이 완전히 사라지고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목에 걸린 카메라는 잊은 듯 잡히지도 않았고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도 기록을 보존하긴 했죠.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그냥 보존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우리에겐 인쇄기가 있었지만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다. 저희는 그곳에서 2시간이나 머물렀어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와 시간의 무게를 느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부드럽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뜨거운 뉴스 기사를 봤어요. 유명 연예인 스캔들이었죠. 심심해서 클릭해봤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소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댓글을 읽고 저는 몸을 바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게 아니었어요.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원본 인터뷰 영상을 찾아 타임스탬프까지 표시해 공유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날짜별 발언을 비교한 스크린샷을 올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3년 전 기사 링크를 찾아내 새로운 소문을 반박하고 있었어요. 출처, 발행일, 아카이브 링크까지 다 정리해서요. 댓글란이 하나의 연구 보고서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증거를 더하고 서로의 오류를 예의 있게 바로잡고 있었어요. 다른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링크와 자료로 가득 찬 검증의 현장이었어요. 역사 포럼을 열어봤더니 더 놀라웠어요. 오래된 전투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지도, 현장 사진, 당시의 날씨 기록, 여러 역사 문헌의 인용을 첨부하며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식을 함께 조립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해인사에서 수백 년 전장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정확함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진실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무판은 이제 키보드가 되었고 사찰은 인터넷이 되었고 새겨진 글자는 타이핑된 단어와 링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신은 그대로였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벽을 바라봤어요. 제가 믿어왔던 문명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럽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발명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 이야기만 기록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지워왔던 거였어요. 저는 우월감을 증명하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무지를 깨닫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깨짐 속에서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아팠지만 그 밑에 느껴진 건 안도감이었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풍요롭다는 안도감. 유럽이라는 좁은 시야를 넘어 진실이 존재한다는 위안.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그 역사를 왜곡되지 않게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그 후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부서진 제 마음이 천천히 새로 조립되는 걸 느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진실한 사람으로. 해인사에 다녀온 지 2주가 지나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저는 신촌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크게 울리며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이 떴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확진자 이동 경로 업데이트. 마스크 재고 정보 연동.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자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 몇 시간 만에 한 개발자가 마스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어요.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있는지, 초록색 점 다 팔렸으면 빨간색 점, 문을 닫았으면 회색 점으로 표시됐어요.
저도 바로 그 앱을 내려받았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집 근처 약국들이 한눈에 보였고 어디에 몇 개 남아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앱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만든 거였죠. 그런데 정부는 그걸 막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공공 데이터를 열어 앱이 더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단 이틀 만에 수백만 명이 그 앱을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요. 저도 앱이 알려준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줄이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2미터씩 간격을 두고 서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자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나왔어요. 전부 15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유럽을 떠올렸어요. 사재기와 혼란, 마트에서 벌어지는 몸싸움, 정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보가 막힘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했고 시민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 해결책을 만들었어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투명함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다케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건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도 시민을 믿고 시스템을 열지 않죠. 그 말이 맞았어요. 이곳의 기반은 신뢰였어요. 정부가 시민에게 정보를 맡기고 시민도 정부가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다룰 거라 믿었어요. 그 상호 신뢰가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후 저는 이런 패턴이 곳곳에서 반복되는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세세히 공개했어요. 어디를 몇 시에 지나갔는지,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탔는지, 어떤 상점을 방문했는지까지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위험 지역을 피하고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검사받으러 갔어요. 정보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한 대비를 만들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를 만들고 전염 경로를 예측했어요. 공식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중하게 지적했고 정부는 바로 고쳤어요. 자존심 싸움이나 책임 회피가 없었어요. 오직 협력뿐이었어요. 저는 해인사에서 봤던 정신을 떠올렸어요.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믿음.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2023년 여름에는 그 신념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또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던 날, 한 해병대 하사가 수색 구조 작업 중 숨졌어요. 군은 처음에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발표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자체 조사에 나섰어요. 당시의 기상 기록을 분석하고 명령 체계와 장비 사용 기록을 확인했어요. 현장 영상은 프레임 단위로 분해해 살폈어요. 누군가는 구글 문서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300쪽이 넘는 방대한 파일이 완성됐어요. 시간대별 이동, 날씨 데이터, 사진, 지도, 목격자 증언, 공식 문서, 링크까지 모든 출처가 꼼꼼히 달려 있었어요. 누구든 검증할 수 있게요. 그 문서에는 작성자의 이름조차 없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이 중요하다는 믿음 하나로 사람들이 힘을 합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조사로 인해 공식 수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지휘 체계의 문제와 안전수칙 위반이 밝혀졌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어요.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이 묻히지 않았고 정확히 기록됨으로써 정의가 요구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 카페에서 그 문서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해인사의 나무판들은 단지 불경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죽게 두지 않겠다. 거짓이 이기게 두지 않겠다. 정확하게 새기고 철저히 확인하고 진실만 전하겠다. 그 약속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800년 전엔 승려들이 나무를 새겼고 오늘날엔 시민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신은 똑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 근처 식당에서 엘리자와 다케시를 만났어요. 브뤼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엘리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변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이 더 우월하다고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이 기억을 살아있게 지키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케시도 동의했어요. 파리에 있는 직지는 보존 상태가 완벽하지만 죽어있죠. 아무도 만지지 않고 아무도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8만 대장경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온라인 댓글, 포럼, 시민들의 조사 문서 전부 현대판 장경판전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진실을 새겨넣는 디지털 사원. 엘리자가 잔을 들었어요. 배움에 마음을 바꾸는 용기에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는데 건배해요.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광화문 광장을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거리는 한산했지만 바닥에는 촛불 집회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곳에서 진실을 요구했고 거짓을 거부했던 기록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왕도, 정부도 아니다.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새기고 철저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은 문명이라는 게 GDP나 기념비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줬다. 진짜 문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그렇다. 이들은 모두 역사가다. 기록자다. 한 문장씩, 한 사실씩 이 나라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돌아가고 있었지만 떠나올 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존중, 겸손, 이해, 그리고 새로운 사명. 유럽으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는 일. 해인사의 나무판들은 여전히 굳건했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진실을 지키는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어떤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걸 알고 있다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 일본인 동료의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좀처럼 놀라지 않는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한방위 전문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자주 방어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웃었습니다. 협상 전략일 뿐이야. 곧 무너질 거야. 하지만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예상한 경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간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 냉철한 분석가의 눈을 통해 목격된 작은 나라의 위대하고도 위험한 반란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회 넘게 세계 각국과 군대를 연구해왔어요. 제 비엔나 사무실에는 지도와 책, 보고서가 가득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벽에 꽂힌 여러 색깔의 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요. 색마다 의미가 달라요. 빨간색은 강한 나라, 파란색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노란색은 위태로운 나라를 뜻해요. 저한테 한국은 늘 파란색이었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 미국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나라요. 저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요. 노트북을 켜고 책상에 앉아 뉴스를 읽어요. 먼저 유럽 소식, 다음은 미국, 그 다음은 아시아 소식을 확인해요. 국가 간 관계가 변하는 신호를 찾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밖은 춥고 초봄의 비엔나는 회색빛이고 축축했어요. 사무실로 걸어가며 입김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켰죠.
파란빛 화면이 어두운 방을 채웠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47통이나 와 있었어요. 대부분 지루했어요. 회의 초대장, 학회 소식, 군사비 지출 논문 리뷰 요청 같은 것들이었죠. 그때 엘레나 슈타인에게서 온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독일 기자인데 5년 전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잘해요. 가끔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을 존중해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꼭 보셔야 해요. 메일을 열어보니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다운로드하고 재생을 눌렀어요. 어두운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는 빨강, 파랑, 흰색이 섞인 태극기가 보였어요. 자막에는 한국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영어 자막이 깔려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지나칠 만큼 평온했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도 마음이 단단히 정리된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의 경제를 해칠 것이고 우리 국민을 해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이런 문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이건 미국과 한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어제도 읽었던 뉴스였죠. 미국은 한국에 여러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반도체의 높은 관세, 미군 주둔 비용, 심지어 일본에 있는 미군 비용까지 요구했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이 좀 불만을 표하다가 결국 서명할 거라 생각했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관찰한 규칙이었거든요. 다시 재생을 눌렀어요. 대통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는 강력한 자주 방어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돌려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 말은 돈 이야기를 넘어서 있었어요. 한국에 주둔한 미군, 1953년 이후 이어진 한미안보동맹, 그 모든 체계를 흔드는 선언이었어요. 제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어져 온 질서였는데요. 저는 급히 새 창을 열고 한국 뉴스, 미국 뉴스, 군사 분석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모두가 이 발언을 두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도쿄에서 방위산업 일을 하는 모리야마 다케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일본인인데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거 보고 있어. 심지어 다케시까지 놀랐다는 건 중요한 신호예요. 그는 좀처럼 놀라지 않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하지만 실행할 리 없어. 협상 전략일 뿐이야. 잠시 뒤 점 3개가 깜빡였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그럴지도.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봐. 저는 폰을 내려놓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짜증이 났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군들과 정치인들에게 동아시아의 질서를 설명해왔어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이 나라들은 미국을 따른다. 무기를 사고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기지를 유지하는 비용을 낸다. 단순하고 확실한 시스템이에요. 모두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죠. 한국도 그랬어요. 북한이 핵과 수백만 병력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그러니 대통령의 말은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70년 동안 의존해온 안전망을 하루아침에 벗어나겠다는 게 가능할까요? 마치 집도 직업도 없는 아이가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년 회의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에 대해 발표했을 때를 기억했어요. 한국은 전형적인 의존 동맹입니다. 경제는 강하지만 자율성은 약합니다. 그들은 독립 대신 안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영구적입니다. 그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군 장성은 제 분석이 정확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20년이나 연구했는데. 하지만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어요.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담담했어요. 겁먹거나 절박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고민한 끝에 확신을 얻은 사람 같았어요. 그 뒤편 벽에는 놓쳤던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미하게 보였지만 아마 한국의 산맥 같았어요. 굳건하고 오래된 산. 제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엔나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을 걷고 있었죠.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균열이 생겼어요. 노트북을 닫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미국을 흔들어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기존의 세계관과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 생각이 발끝에 작은 돌멩이처럼 걸려 계속 신경 쓰였어요.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약하다고 의존적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틀렸다면요? 사흘이 지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제 아파트는 엉망이 됐어요.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뒤엉켜 쌓였고 노트북은 밤새 켜져 있었어요. 어두운 방 속에서 푸른빛 화면만 깜빡였어요. 요리를 할 기운도 없어서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쓰레기통 옆에는 피자 박스가 쌓여갔어요. 저는 한 가지를 입증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곧 마음을 바꿀 거라는 증거. 한국이 결국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요. 한국 경제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의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를 수출한다는 내용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래도 저 수출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미국이잖아. 해상로를 보호하는 건 미 해군이잖아. 그렇지. 아직 미국이 필요해.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도 찾아봤어요. 100만 명이 넘는 병력,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봐, 한국은 이 위협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미국이 필요해.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이상한 균열이 느껴졌어요. 한국군 자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현역 병사, 자체 생산하는 전차, 군함, 미사일 심지어 의무 복무까지 있어서 모든 젊은 남성이 거의 2년간 훈련을 받아요. 새벽 2시, 모니터 속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받아버렸어요. 안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엘레나였죠. 여기 몇 시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새벽이야. 제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어요. 너는 어디야? 서울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앞이에요. 지금 아침 10시. 정말 예쁜 날이에요. 직접 보면 좋을 텐데. 전화 너머로 자동차 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길거리 음식 장사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엘레나, 곧 끝날 거야.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그도 결국 물러설 거야. 항상 그랬잖아. 잠시 조용하더니 그녀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제 등을 곧게 세우게 만들었어요. 안톤,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 이건 무역이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작전 통제권 문제예요. 나도 알아. 저는 반사적으로 받아쳤어요. 전시 작전 통제권, 그렇잖아.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미국 장성이 지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 복무를 해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19살에 들어가서 2해 동안 훈련을 받고 총을 다루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자기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한국 장군이 아니라 미국 장군이라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만약 오스트리아 청년들이 훈련받고 희생하며 준비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 외국 장군이 지휘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만으로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말했지만 제 자신도 믿지 못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엘레나는 묻고는 잠잠해졌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결국 피하고 말았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잘 생각하세요, 안톤. 당신이 쓰던 옛 지도는 이제 쓸모없어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노트북 화면만 눈을 찔렀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시렸어요. 이틀 뒤, 저는 베를린으로 갔어요. 방위 심포지엄이 열렸거든요. 각국의 장군, 장관, 저 같은 분석가들이 모였어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이었죠. 그곳에서 다케시를 만났어요. 첫날 행사가 끝난 뒤 로비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제가 보기엔 무거운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위스키를 시켰어요. 둘 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케시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거든요. 넌 미국하고 오래 일했잖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에서. 방위 계약하면서. 그렇지. 진짜 동등한 동맹이야? 그는 잔을 내려다봤어요. 호박빛 술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가끔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무슨 뜻이야?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미국 무기 체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요. 품질은 최고예요. 하지만 대금 승인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미국 관료들이 서류를 통과시키는 걸 우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지. 일본 실정에 맞게 설계를 바꾸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우리 기술이고 우리 규칙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계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우린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잖아, 안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는 동맹이래. 하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아. 우린 그냥 하위 파트너, 어쩌면 직원일 뿐이야.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어요. 목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넌 구조만 본다, 안톤. 다케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협정, 조약, 체계 이런 겉모습만 본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감정은 보지 못하잖아. 그 감정이 어떤데?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늘 낮게 취급받는 기분. 크고 작은 순간마다 우리가 덜 중요하구나 느끼는 거지. 그리고 결국 받아들이게 돼. 왜냐면 무서우니까. 중국이 무섭고 북한이 무섭고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우니까.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정민은 미친 게 아니야. 그냥 오래된 진실을 솔직히 말했을 뿐이야. 그가 걸어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주변은 시끌벅적해졌어요. 웃고 거래하고 세상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속에서 저만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어요. 심포지엄은 그 후로도 사흘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군사 예산과 무기 체계에 관한 발표를 계속 들었어요. 발표자들은 모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대답도 분명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대본이 잘못된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배우들은 자기 대사를 굳게 믿고 있는데 저는 이미 그 대본이 틀렸다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점심 모임이 있었어요. 사적인 식당에 길게 놓인 테이블을 둘러싸고 20명 정도가 앉았죠. 장군들, 장관들, 저 같은 분석가들까지. 비싼 음식이 차려지고 대화 주제는 아시아 안보였어요. 제 맞은편에는 리처드가 앉아 있었어요. 미국인 동료예요. 저와 함께 보고서를 여러 번 썼고 똑똑하고 평소엔 친근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테이블 분위기가 단번에 집중됐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리처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이정민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장군 한 명이 말했어요. 곧 현실을 깨닫겠죠. 선택지는 없어요. 리처드가 웃었어요. 비아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편안한 웃음. 한국은 사실상 보호령이에요. 잠깐 거만해진 거죠. 결국 돌아올 거예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보호령. 동맹도 파트너도 아닌 누군가의 소속지라는 뜻의 단어.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이 퍼졌어요. 예의 바른 웃음, 전문가들끼리 공감한다는 웃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듯이.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 흘러나온 침묵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리처드가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묘하게 놀라워 보였어요.
그들은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제 입에서 예상보다 날카롭게, 그리고 크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포크가 멈췄어요. 한국군은 전시에 자기 군대의 최종 지휘권이 없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 장군이 명령을 내리죠. 그게 우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독일 군인들이 자국 군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리처드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안톤. 역사도 위협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받아들이기 편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주권을 잃는 건 괜찮으니까요. 방 안이 묘하게 얼어붙었어요. 프랑스 장군이 가볍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 발트해 해군 훈련 이야기를 꺼내며 주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점심이 끝난 뒤 리처드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평소의 친근한 미소는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방금 그건 뭐였어요? 몇 가지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가정들은 맞아요. 괜히 언론의 쇼에 휘둘리지 말아요. 그는 조금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전후 질서를 함께 만들었잖아요, 안톤. 그게 작동해요. 괜히 당신의 신뢰도를 이런 일로 잃지 말아요. 그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호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유럽 전투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승자와 패자가 정지된 채로 그려져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제 모습이 그려진다면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그날 저녁 비엔나로 돌아왔어요. 아파트가 유난히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차를 끓여 마시며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엘레나의 기사가 곳곳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주요 신문, 국제 사이트까지. 그녀는 서울에서 한국의 결정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을 인터뷰했고 작전 통제권의 역사와 미국이 요구한 비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기사에서 제 이름이 인용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직접 말하지도 않은 문장이었어요. 유럽의 주요 방위 분석가 안톤 브루너는 기존 동맹 모델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생각을 엘레나가 제 입에 넣어버린 거였죠. 살짝 얄밉기도 했지만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저는 제 분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부를 위한 비밀 보고서가 아니라 기술적이고 무미건조한 자료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공개할 글, 제 솔직한 생각을 담은 글이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쓰면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거예요. 동료들, 고객들, 제 분석을 신뢰하던 장군과 장관들까지요. 그때 다케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넌 구조만 본다. 사람들이 느끼는 건 보지 못한다. 엘레나가 물었던 말도 반복됐어요.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는 결국 타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더뎠지만 곧 손끝이 빨라졌어요. 작전 통제권에 대해, 주권에 대해, 파트너십과 통제의 차이에 대해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부 나라를 더 중요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그저 종속적이라 여기며 자연스럽다고 속여왔는지 적었어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차는 식어버렸고 창밖 비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만 쓰고 있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를, 모든 작은 나라들을 떠올렸어요.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더 큰 수도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우리 모습을요. 완성된 글은 15쪽이나 됐어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예전의 저와는 달랐어요. 저장은 했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옛 지도를 그냥 계속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케시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단 한 줄. 엘레나 기사 봤어. 내 이름 나왔더라. 잘했어. 곧이어 엘레나에게서도 메일이 왔어요. 단어 하나 없이 기사 링크만 달려 있었어요. 클릭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한국, 미국 요구 3주째 거부. 시장 안정 유지. 3주라니요. 대통령이 3주째 버티고 있었어요.
모두가 며칠 만에 무너질 거라던 그가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엔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검은색이 회색으로, 회색이 연한 파란빛으로 변해갔어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도요. 그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2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항복 소식을 기다렸지만 한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고 있었어요. 중국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고 일본 안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비엔나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국 사태에 대한 강연을 부탁받았어요. 모두가 제가 한국이 실패할 거라 말해주길 기대했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연단에 서자마자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20년 동안 잘못 알았어요. 저는 작전 통제권이 무엇인지,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의존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사실은 직원처럼 대했다는 걸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고 어떤 이는 저를 순진하다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서 오래 고민하고 이겨낸 싸움이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인사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봄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다케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불편하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불편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나라를 강하고 약한 색으로만 나누는 건 너무 단순했어요. 주권과 의존은 흑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초청 전화가 왔어요.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서울로 가서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려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2달 전에 확신 대신 더 좋은 질문을 안고요. 저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들도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사실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